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젊은 도시를 꿈꾸는 조나단의 상상 이상. 저는 백지웅이고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아마 이 방송에 나갈 것 같은데 네.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짓말 같은 거죠. 뭐 하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뭐 네. 차례를 지내고 네. 되게 길잖아요. 네. 남는 시간 아직 동안 아무 계획이 없어서 예. 오늘 하풀구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네. 하풀구풀 듣고 네. 거기 가보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예정상은 아니고 주말 동안 제가 서울에서 일할 때 직장 후배가 내려왔었는데 얘가 어디 갈 데 없어? 라고 물어보길래 프리젠트 전에 한번 네네네. 소개해 주셨던 네. 프리젠트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건축 프리젠트. 설계를 하는 학생 사람인데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갔더니 와, 부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프리젠트가 거기 식빵 맞죠? 식빵. 식빵? 네. 아닌가? 적벽돌로 된 그러니까 카페. 식빵. 겉은 갈색인데 안에는 하얀.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랑거리를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고마운 두 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네네. 나눠봐야죠. 기대되네요. 네. 저의 연휴를 책임져 주실 두 분. 네. 네. 까먹었는 해주세요. 네. 네,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니와 한이의 하풀 구풀. 오늘도 이승원 교수님과 양한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아니 혹시 끝에 앉아 계신 게 카메라를 더 잘 받고 그러신가요? 왠지 멀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유진 씨가 가겠답니다. 네, 저 어디입니까? 가려고요. 어딘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정말 추석 연휴 때 네. 가시면 네. 좋을 곳인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의 제목은 동부산이 허락한 휴양지라고 네. 하는 제목으로 네. 기장이 최근에 건립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찾고 있는 힐튼 호텔과 네. 아난티 펜트하우스 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저런 제목은 어떻게 지으시는 거예요? 동부산이 허락한 휴양지. 웬만해서 허락 안 하는 고민의 느낌인데. 고민을 거듭해서 네. 수정의 수정을 거듭한 네. 타이틀이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것 같아서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제가 했었으면 뭐 기장이 인허가한 뭐 이럴 역시 다르십니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이곳을 소개하기 전에 이곳이 들어서 있는 그 동부산 관광단지를 먼저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동부산 관광단지의 별칭이 있는데요. 네. 네, 오시리아라고 합니다. 네. 네. 예전에 한번 맞아요. 이야기 났었죠. 오시리아. 네. 네. 기억이 날 듯 말 듯. 날듯말듯. 네. 요 근처에 이제 기장에 가장 오래된 또 약간 명승지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장소 네. 중에 하나가 오랑대와 시랑대가 있습니다. 네. 오랑대 그래서 시랑대. 네, 오랑대의 오자와 시자, 시랑대의 시자를 하나씩 따고 이제 뭐 이렇게 오세요 라는 네, 오시리아라고 네, 부산으로 오이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지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뒤에 이하가 공간을 나타내는 전미사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네. 그래서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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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 동부산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큰 이슈고 네, 이미 또 뭐 땡땡 아울렛이 들어가가지고 네네. 네,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근처에 동해남부선이 이제 복선화되면서 네. 역도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 이름도 이제 오시리아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차 타고 가셔도 별로 안 멀어요. 이쪽 근처에 사실은 예전부터 엄청 유명한 절이 하나 있죠. 네. 네. 네, 바닷가에 있는 네. 네, 절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는데 맞아요. 네,
해동용궁사가 근처에 있고 또 수산과학관도 가까이 있고 이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근처에 가셨던 분들이 이제 뭐 쇼핑하고 이렇게 나오는 장소로도 동부산 관광단지를 좀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기장 해변 라인으로 좀 뭐 카페라든지 저희 초반에 뭐 이런 거 소개도 한 번씩 네, 했었었는데 했었죠. 네. 기장 라인이 엄청 해변이 좀 요즘엔 제가 봤을 때 난개발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네. 어딜 가나 다 부수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짓고 있는 분위기여서 조금 씁쓸한 마음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해동용궁사에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그 힐튼 호텔 아난티 펜트하우스가 바로 맞은편에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최근에도 가봤는데 그 네. 해동용궁사에 여전히 네. 국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암절벽에 절이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긴 한데 네. 그런데 저로서는 이게 동의할 수 없는 이게 과연 이곳이 부산의 몇 안 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워낙에 그 사적으로 사찰 측에서 네. 사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측면도 조금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바닷가에 저렇게 절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맞아요. 경험이어서 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기장을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용궁사보다는 장안사를 좀 많이 추천해 드리거든요. 네. 정말 고즈넉하고 맞아요. 좋아요. 장안사 좋죠. 장안사 너무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단풍철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네. 지금 단풍철에 장안사를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올라가는 길에 안데르센 아, 네, 맞아요. 그 극장. 극장? 네. 아, 그건 뭐예요? 저 궁금했는데. 그건 그- 다음에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요? 후보 목록에는 있는데 네. 올해 안에는 소개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기다리겠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장을 네. 최근에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그 아까 말한 해동용궁사에서 마저 보이는 네. 그 네. 힐튼 호텔과 아난티 펜트하우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이곳을 이 두 건물을 묶어서 아난티 코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네. 네. 코브는 작은 만을 얘기하죠. 네. 그래서 아난티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과 결합시켜서 부르고 있는데 리조트 전문 개발 업체인 에머슨 퍼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곳을 이 두 건물을 같이 개발을 했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남해 힐튼도 역시 이 회사에서 개발했던 네. 곳이고요. 근데 그야말로 정말 제가 타이틀에서 말한 것처럼 동부산이 허락한 휴양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부산 기장에 저런 천혜의 네. 땅을 허락받아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만에 여러 기암절벽 암석들이 있는 곳에 바다를 마주 대하고 있는 곳에 정말 멋진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서 봤거든요. 부산 건축문화제. 네. 상 받았더라고요. 부산다운 건축상 네, 네, 일반 저 부문 네. 금상. 그래서 제가 수상했더라고요. 보면서 금상이요? 이 건물 상 받았구나. 또 이렇게 한번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니 사진으로 보면 네.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규모인가요 이게? 와. 규모 건축 규모로 따지면요, 네. 땅 자체가 23,000평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건물의 전체 면적, 연면적을 합치면 54,000평에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단일 휴양 시설로는 가장 최대 규모다라고 네. 알려져 있고 음. 여기 안에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건물이 조금 군락으로 여러 채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힐튼 호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난티 펜트하우스가 있고요. 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공간이 아난티 타운이라고 네. 하나의 자그마한 유럽 소도시와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온천을 할 수 있는, 온천 스파를 할 수 있는 네. 워터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이 또 딸려서 있고, 네네. 또 바닷가 쪽으로는 전체 일반 숙박객이 아닌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해변 산책로까지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전체적인 디자인 설계는 어떤 분이 맡으신 건가요? 좀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네. 네. 건축가는 이 그 에머슨 퍼시픽사에서 하고 있는 힐튼 호텔을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특히 최근에 호텔 디자인에 그 국내에서 가장 앞장서 계신 분인데요. 네네. 캔민성진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네. 전체 기획 설계를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하고 같이 저희가 한번 답사를 갔었는데 네네. 막 이렇게 커브가 되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마감 이런 거 정말 막 엄청 꼼꼼하게 보시면서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고 복도에 누가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열심히 봐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수바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이 공간에서 한 가지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조금 마케팅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최근에 뭐 호텔들이 조금 새로운 신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긴 하는데, 이 건물을 전체를 둘러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상당히 그 숙박 요금도 그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고급 럭셔리 프라이빗한 고급스럽고 상당히 프라이빗한 휴양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일반 비숙박객들에게 공간을 내어준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고급 프라이빗 휴양과 그 다음에 비숙박객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 공간의 형태로 이 휴양의 일부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네. 해줬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상당히 고급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그 대중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새로운 시도가 그런 예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그 큰 공간에 이 일부의 공간을 비숙박객 시민들에게 내어준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내어준 공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그 장소, 네. 이 건물이 훨씬 더 많이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또 이 네. 브랜드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냥 숙박을 하지 않아도 뭐 접근하기는 용이 네. 아주 네. 용이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죠. 네, 근데 그렇죠. 가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잠깐 잠깐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휴양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네. 휴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구체적으로 공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들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투숙하지 않아도. 이게 힐튼 호텔 앞쪽으로 이렇게 아까 타운이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 아난티 타운이 정말 좀 아이들을 위한 뭐 레고 공간도 있고요, 레고 샵도 있고요, 뭐 카페도 있고요, 뭐 이탈리안 식당도 있고 네. 편의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나 정말 편하게 가서 뭐 빵도 사 먹고 아이들하고 잠깐 체험도 하고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타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천을 이용하시는데 그 온천 하시다가 또 나오셔가지고 편의점을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동선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편의점도 저는 안 가봤는데 네. 제가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곳을 가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시땡 편의점인데 네.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우리가 봤던 인테리어하고 전혀 다르고 그런가요? 색감도 다르고 안에 그 진열되어 있는 제품군도 다르고 네. 그건 한 가지 예고. 그 나머지 샵들도 상당히 브랜드 샵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일반 로드샵에서 보지 못하던 공간들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뭐 샵이기 때문에 사지 않더라도 쉽게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고 할 수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이 이 공간 전체를 이름대로 타운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하나의 유럽의 소도시 작은 마을처럼 이렇게 구성해 놨거든요. 네. 그래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이 상점도 들어가고 저 상점도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꽤 유명한 그 뭐라고 해야죠? 옷 약간 브랜드. 네. 브랜드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그 오너가 직접 이렇게 요리하는 셰프분들이 네. 왔다 갔다 서울에서 하신대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이제 그 셰프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내려오시는 미식가분들도 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카페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되게 높지 않거든요. 저희 일반 카페나 요즘은 기장에 네, 네. 해변에 있는 카페들 뭐 비슷비슷한 가격대여서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뭐 한번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올 수 있지. 이 정도가 이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 이제 서점이 있는데 힐튼에서 운영하는 네. 이 서점에서도 이제 같이 카페도 운영하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책도 보시고 뭐 차도 한잔 하시고 또 그 앞에 골목길 다니면서 또 구경도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냥 앞에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놀다 오실 수 있는 공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종일 휴양이 가능하겠네요. 그 방금 말한 그 이 서점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또 다녀온 많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게 입소문을 내고 있는 곳이 이 서점이기도 한데 이름은 이터널 전이라고 네. 이름하여 영원한 여행이라고 와. 하는 뜻으로 지었는데 지었네. 최근에 새로 신개념으로 만들어진 서점들, 그러니까 교보나 반디의 루니스의 서점들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지만 네네. 그 바뀐 거에서 이 서점 더 한 번 더 몇 걸음 더 앞서간 그런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일단 뭐 서점이 이게 그 판매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서점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용도이지만 이걸 꼭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냄새는 전혀 풍기지 않고 그러니까 서점 안에 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많이 있는 좌석에 그냥 앉아서 책을 꺼내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간이 되게 넓어요. 넓고 또한 책 진열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기존의 서점들은 신간, 베스트셀러 전면에 쫙 배치하고 또 주제별로 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읽었으면 좋겠는 생활 속의 어떤 주제들을 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리, 뭐 여행, 또 공방, 공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책 표지를 옆으로 세로로는 절대 꽂지 않고 책 표지가 바로 보이도록 전체를 다 표면이 보이도록 처리를 해놓고 있는 것도 특이한 진열법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책을 보고 저도 가보고 이런 책도 그냥 하루 종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을 잘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치를 할 때 염두에 두는 게 아까 뭐 교수님 얘기하신 건 장르별로도 있긴 한데 그런 장르별이 저희가 서점에서도 그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좀 보기 힘든 장르들, 좀 디자인적인 서적들 이런 것들도 좀 많고요. 네. 그리고 테이블 하나를 건축가의 서재 형태로 꾸며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했던 드로잉 작품들도 테이블 한 켠에 전시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뭐 남자의 서재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서재에 가면 딴짓을 한다 이러면서 막 책 그런 서재와 남자들의 서재와 관련된 책으로 또 약간 컬렉션하고 네. 뭐 턴테이블이라든지 그런 서재 느낌으로 테이블이랑 의자랑 세팅을 다 해놓은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이런 방식이 그 최근에 그 가장 유명한 일본의 서점 네네. 쩌타야 서점이라고 네네. 있는데 그곳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쵸. 주제별로 편집샵 개념을 가지고 진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죠. 이게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색깔로 전시한 경우도 있었는데 네. 핑크 이렇게 해가지고 아. 핑크색 책만 쫙 네. 이렇게 표지가 핑크인 색만 갖다 놓고 이렇게 한 네. 곳에 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재밌다.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이 좀 눈길을 많이 끌었었고 네네. 거기에 또 교수님의 책이 또 한 켠에 우와. 딱 이렇게 그래요? 건축 우와. 이렇게 네 장르에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 아니죠, 몰래?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갖다 놓은 건 아니고 제가 보고는 네.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안목이 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인증샷도 찍었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유명한 작가님을 네. 세상에 옆에서 뵀다니. 그러게요. 네. 또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네. 아난티타운 바로 또 마을 앞에 보면 자그마한 또 소광장이 있거든요. 네네. 소광장이 있고 그 앞으로는 전체가 잔디마당에 바다까지 쫙 보이는 곳인데 네. 저 광장에서 또 가끔씩 주말이나 이럴 때 그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한대요. 네. 그래서 SNS에 보면 사이가 나타났네 뭐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네. 게릴라성으로 여기 와서 또 네. 공연도 네. 하고 한대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곳이고 또 많이 개방적인 그런 곳이에요. 와. 아무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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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혹시 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 타운 내에서?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곳은 힐튼 호텔 쪽, 네네. 힐튼 호텔 쪽이 조금 이렇게 개방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난티 펜트하우스 쪽은 약간 프라이빗하게 네. 일반인이 조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음. 회원제니까 네네. VIP 대상으로 하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통로도 주차장에서 한참 통로를 들어가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도 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도 이게 산책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네. 약간 막아놓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천장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던 네. 공간이 있는데 혹시 네. 거기는 어딘가요? 여자 한 명 딱 아, 이렇게 서 있고. 거기는 아, 채플 있어요? 공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채플이요? 아, 네, 약간 네. 그게 아니, 신기한 공간이 많아요. 여기 네. 채플인데 네, 저거. 네, 자그마한 저 아. 오른쪽에 보면 건물 덩어리가 저렇게 독특하게 생겼고 네, 네. 내부에도 저런 형태인데 네네. 채플인데 이게 그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웨딩, 하우스 웨딩의 개념으로 와. 저를 만들어 놨는데 너무 좋죠. 저 앞쪽으로는 또 바로 바다가 보이고 네. 하기 때문에. 저기에요, 교수님.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제 안내를 호텔 쪽에서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 한 고객분이 오셔서 저기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셨대요. 네. 근데 불교 신자셨나 봐요. 이게 또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네.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게 이제 탈부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만자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없앴다가 붙였다가 네.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탈부착하는 형태로 바뀌지 근데 않을까. 네. 정말 멋진데요? 뭔가 네. 동양적인 느낌도 약간 네, 있고. 네. 너무 멋있다. 근데 여기는 들어가는 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네. 근데 여기도 멋지지만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여기가 이제 복도. 여기는 와. 1층 로비하고 와. 연결되어 있는 통로인데 네. 네. 와, 정말 사실은 사실은 별 것 아닌데 저런 아이디어를 저렇게 시공을 했다는 것 자체를 보고 참 신기하고 네. 또 뭐 우리 같은 건축쟁이가 아니어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아 여기 너무 좋은 네. 인생샷을 여기서 사람들이 다 찍더라고요. 음. 그 왼쪽은 통로고 오른쪽은 통로 가다가 또 작은 알코브 공간에다가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포토존을 만들어서 저 의자 하나에 누구든지 앉아서 인생샷을 하나씩 찍고. 아니 예전에 그 교수님께서 이 초창기에 저런 공간 보면 욕 나온다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 순간 욕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서 아. 욕 저런 거 나오죠. 설계할 수 네. 있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회가 흔하지 않을 텐데.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저기도 욕 나오는 거거든요. 저기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와. 프론데스크가 있는 10층 공간이에요. 아, 여기도 그 프론데스크가 꼭대기층에 10층에 있는데 저 공간 전체 그 실제로 카운트 테이블은 안쪽에 보이지도 않고 네. 여기는 거의 로비죠. 네. 로비인데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유선형으로 휘어져 있는 곡선을 썼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이게 중세의 그 리브, 성당의 네네네. 리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되게 현대적인 느낌이 들고 가우디 같아요, 가우디. 또 재밌는 것은 여기에 또 각종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관련 책이 많아요. 아, 네. 하루 종일 앉아서 책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옆쪽으로 레스토랑이랑 바가 있는데 네. 비용 자체가 이런 어쨌든 되게 고급 호텔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의외로 저희 이제 안내해주신 호텔 관계자분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네. 네. 가격이 엄청 높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수기를 좀 겨냥해야 되겠지만 아 네, 객실료가요? 네네 객실이나 이런 네. 것들도 네, 가격대가 뭐 그렇진 않았었어요. 이 방송을 보실 분들도 그 많은 분들이 숙박객이기보다는 네. 비숙박객이시겠죠. 네네. 그럴 경우에 그 10층이 여기는 잘 못 가요. 네. 프론데스크니까 10층까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잘 못 가는데 여기도 그냥 당당하게 네. 가셔도 된다는 거. 또 여기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여기인데요. 여기 참. 프론데스크가 있는 로비 그 옆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커피나 간단한 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주변 자연경관을 다 볼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테라스입니다. 네. 여기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여기 정말 멋있어요. 네. 네, 이제 가면 그림이다 이렇게 네 멋있다. 근데 여기까지도 상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호텔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폐쇄적이고 고급적이라서 네. 쉽게 접근을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곳은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보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네. 마치 그냥 이제 동네에 마치 마실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 네. 있을 정도의 느낌이네요. 그래서 제가 저기 소개해 주셨던 매니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그 오픈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도 오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입소문 나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때는 폐쇄시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많아져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못 쉬셨대요. 계속. 사람이 네. 계속 오니까. 원래 오픈이 이제 9월 뭐 이렇게 가을에 원래 오픈하려고 생각하셨었는데 네. 예정보다 한 2개월 빨리 되는 바람에 여름에 7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한 2달 동안 못 쉬시고 네네. 계속 안에도 조금씩 정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객실을 저희가 올라가서 봤는데 네. 객실이 이제 오션뷰가 다 거의 보이는 형태여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욕실에서 다 받아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여간 뭐 또 하나 욕할 수 있는 새로운 너무 멋진 공간이 네. 우리 주변에 하나 생겼다는 것이 네. 너무 반갑고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또 소개시켜 주셔서 유인 씨 가실 건가요? 네. 집도 가깝잖아요. 투숙객으로 갈 거예요. 10층까지 올라가려고요. 집도 네. 정관이니까 가까우시니까 꼭 한번 가셔서. 네. 네. 잠은 집에서 자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도 좋은 장소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조나단의 상상 이상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훈아 교수님 모시고 우리 도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박훈아 교수님께서는 한국문학 현대비평을 전공하시고 현재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나는 도시에 산다, 후쿠오카 밖에서 안으로, 지금 로컬리티의 미학 등 많은 저서를 편찬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한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훈아입니다.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나가는데요, 또 음성도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겸해서 제가 혹시 빠진 설명이 있으면 좀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문학 비평이 이제 제 전공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엄밀하게 따지면 문학 비평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대학에서 한 20여 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문화비평 쪽이 훨씬 더 맞은 전공 영역이 아닐까.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어떤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문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제 문화 쪽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원래 문학 비평을 하겠다는 원래 취지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관심 영역의 확대라고 얘기를 할 때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문학에서 다른 영역으로 장르를 옮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던데 저한테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문학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던 70년대 말이나 80년대를 고려해보면 당시에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다른 여타 장르들보다
지나치게 고급스러워서 미술이나 음악 같은 어려운 문학이 가장 대중적으로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장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을 처음에 선택을 했고 그걸 전공했지만 한국 사회가 약 80년에서 90년도로 접어들면서 요 근래 문학 수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학생들이 거의 문학 작품을 읽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문학 작품을 점점 덜 대하는 만큼 문학은 현실 개입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든 어떤 특정 장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또 그 본 것을 통해서 세상에 개입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문학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일종의 반성 같은 것들이 조금씩 이제 영역을 확장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산에 이제 피프가 생길 쯤에서 영화에 깊은 관심을 저 나름대로 가졌죠. 그 이유도 어차피 문학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과 만나려면 훨씬 대중적인 장르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이제 영화로 발을 넓혀서 영화 비평을 해보다가 어느 순간 저한테 보였던 게 이제 공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 가면 우리는 자유롭게 동작주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쇼핑들을 어느 공간이나 잘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만 백화점을 다들 아시겠지만 들어가 보시면 1층에서 2층 매장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매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뒤에야 2층으로 올라가고 네. 2층에서 3층에 올라갈 때도 또 똑같이 동수를 한 바퀴 거어야지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공간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하게 하고 무엇인가를 보게 만들고 그래서 매우 자유로운 동작주라고 상상하도록만 만들 뿐이지 네. 굉장히 피동적인 상태로 인간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공간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눈이 조밀해지고 구체화됐죠. 그래서 부산에서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고 이 공간 안의 살림살이가 이 도시계획 안에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재편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씩 가지게 됐죠. 네. 안 그래도 교수님 책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왜냐면 이제 책에 보면 계속해서 부산의 이야기라든지 도시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더 자세하게 건축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나는 도시에 산다라는 책이 어떤 건축가분이나 건축과의 교수님께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예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렇게 문학을 전공하시고 하시는 분이 이거 쓰셨구나 해서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쓰신 글을 봤더니 그 사이사이에 있던 도시에 대한 어떤 통찰력에 대해서 또 감탄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선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후쿠오카 밖에서 안으로라는 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마한 소제목들 중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딱 눈길을 끄는 것들이 우선은 가장 첫 이제 소제목이 두 얼굴의 후쿠오카라는 제목의 소제목에 이제 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책에 가장 어떤 뭔가 큰 의미를 두고 아마 글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앞쪽에 배치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까 싶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럴까요? 오프닝 같은 거예요. 네네. 맨 첫머리에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보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친절함, 네. 그다음에 일본 나름의 독특한 이제 공동체적 문화들, 네. 그게 좀 더 진해지면 이제 일종의 고위적 쇼비니즘 이런 형태의 일본 형태를 보면서도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를 관광객들이 갖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네네. 제가 두 얼굴의 후쿠오카 혹은 두 얼굴의 일본을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붙였던 건 첫 번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앙증맞고 귀엽고 그리고 평온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일본과 후쿠오카의 얼굴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동아시아 안에서 일본이 이게 식민지 제국으로 군림하던 약 100년 동안의 그야말로 약탈의 보상으로 네. 걔네들이 가진 경제적 풍요함이 가져다 준 것이지 네네. 결코 가난하게 살면서 누군가를 돕겠다거나 네. 혹은 친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부터 나온 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친절함, 일본의 그 긍정적인 측면에는 끝과 속을 사실 같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네. 인 거죠. 그래서 제가 혹여라도 글을 쓰면서도 저 역시 저자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독자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조차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문화의 현혹만 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근본적인 이 토대에는 어떤 무엇이 깔려 있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네. 붙여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건축의 지역성이라든지 또는 장소성 또는 우리의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시간성을 어떻게 담을까라는 것을 되게 고민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 뭐 이게 지역성이 없다라는 식의 어떤 비평이라든지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특히 또 로컬리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그 후쿠오카 그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 책에 보면 그 전통은 옛것이 아니다라는 소제문에 또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옛것이 아니면 어떤 것인가라고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우리가 전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전통 트래디션이라는 말 자체가 네. 옛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본다면 클래시컬, 네네. 올드하다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옛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가치를 가진이라는 명작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옛것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에도 맥락이 닿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의미가. 네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전통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건 고전적 맥락 안에서 의미가 계속 생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현대적인 맥락 안에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맥락적 조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니네들 옛날 음식, 니네들 전통 음식 한번 먹어보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할 음식이 대부분 한정식 같은 네네. 거죠. 네. 근데 한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먹어왔던 음식이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사실 손톱만큼도 사실은 없는 음식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리나라의 오래된 음식 풍습 안에 왕들도 그랬었고 양반도 그랬을 텐데 이 음식 풍습은 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는 삼첩, 오첩으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제사 지낸 사람 입장에서 맨 앞에 놓고, 그리고 제일 멀리에 밥이라고 부르는 매랑 국을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전을 넣고 이렇게, 이게 세첩이 되거나 혹은 오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첩 문화가 우리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한정식 집에 가면 이렇게 첩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코스 문화잖아요. 네. 이 음식 먹고 나면 네. 저 음식 네. 이렇게 천천히 맨 마지막에 음식이 마무리될 디저트가 나오는 것까지. 그거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독특한 뭐랄까 이제 기방 문화를 변형한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한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이제 제가 이게 외색 문화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 네. 뭐
전통이라고 하는 건 현재에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통 음식을 옛날에 왕들이 먹었던 방식으로 지금 먹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불편해서 먹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현대화된 방식으로서 그게 합당하다면 저는 그런 음식의 방식 자체가 딱히 나무랄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이제 전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마치 잘못된 상상으로 일반이나 예전에 왕들이 그런 방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고정적 방식으로 그걸 사고하는 그런 패단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한정식이라는 것조차도 사실 현대적으로 재편되고 난 뒤에 우리는 그거를 옛날의 전통 음식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다 창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전통이지 네. 결국 옛부터 있어왔던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산 얘기를 좀 해봤으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나는 도시에 산다라는 책의 제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먼저 훑어봤을 때 도시에 관한 흑백 사진이랑 그리고 이렇게 글들이 있는 걸 보고 조금 처음에는 좀 편견을 가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자께서 어떤 분인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와 건축에 관한 어떤 그냥 무거운 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글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따뜻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부산에 관한. 그러니까 제목과는 전혀 상반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지만 도시가 약간 미래지향적인 이런 느낌을 가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과거의 어떤 추억과 방금 말씀하신 전통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것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다르게 느낀 건가요? 뭐 그리워한다는 건 그다지 그립죠. 제 어린 시절이 그리운 것보다 어떤 장소에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다고 가정해 볼 때 나이가 들고 난 뒤에도 그 장소에 갔을 때 제 어린 시절의 흔적들, 제가 해놓은 낙서들, 제가 부수었던 어떤 담벼락의 조그만 흔적들 이런 산책이들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립다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이제 도시가 그리움의 대상이 되기에는 특히나 한국의 도시들은 너무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도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천천히 이 변화를 네. 사람이 살 만큼의 변화만큼만 변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이제 나는 도시에 산다 안에 조금씩 새겨놓은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은 특히나 이제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건축을 전공하신 분, 제가 관여하는 이제 조경에 관여하시는 뭐 전공자분들에게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줄곧 건축을 자기의 우주의 모두라고 상상하시거나 원해를 그야말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 정도로 꽃과 나무를 상상하는 방식. 그래서 가로수를 언제든지 뿌리째 뽑아도 상관없고 가지를 잘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효율 중심적인 그런 원해관들. 그다음 도시공학에서 제일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이건 아마 우리 모두가 아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건데 말들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도시경관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 도대체 누가 경관을 꾸미고 누가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할 건가의 답이어야 하는 그 누가 주체의 문제인데 사실 이 주체가 지금까지 이게 부산, 한국은 다 그렇지만 특히나 부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도시 건축 계획 원의 조경
이 주체가 계속 이렇게 망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은 너무 건축만 생각하시고 원예하시는 분은 너무 이 조경하시는 분은 조경만 하시고 도시 설계하시는 분은 도시 설계만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도시의 삶 자체에 대한 상상이 자꾸 결여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도 아닌 제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죠. 잘하고 계신다면 저도 침묵하면서 편안하게 살 텐데. 저는 전공자가 아니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듣기에는 이 얘기들이 더 잘 공감이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맞습니다. 받았어요. 네. 그리고 혹시 그 이인미 건축 사진 작가가 공동 저자이시던데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사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도시의 사고를 정직하게 얘기하면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을 어떻게든 좀 다듬어서 책을 내볼까라는 생각을 가볍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제가 책으로 만일 이렇게 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짧은 글들을 좀 더 대중적 글로 바꾸려면 굉장히 긴 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좀 더 쉽게 설득해야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설득 작업을 저는 오히려 제 글을 통해서 설득하는 작업보다 오히려 좀 더 시각적인 방식으로 대중들과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했죠. 그래서 난 도시에 산다는 책은 사실 글이 주가 아니라 오히려 사진이 훨씬 더 주가 되는 거고 사람들 독자분들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사진을 보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작은 주의 정도로 제 글이 읽혔으면 하는 게 책을 처음 만들 때 의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이인미 선생과 그다음에 저를 작업을 할 때 이인미 선생이 일반적으로 왜 책들에 사진이 들어가면 사진 작가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보조의 성격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두 저자 공저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다. 그리고 오히려 글보다는 사진이 훨씬 더 독자들과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독자를 품을 수 있는 수용력이 훨씬 더 큰 게 글보다는 오히려 사진일 것이기 때문에 두 공동 저서가 맞지 않냐라는 의미로 두 분의 저자로 일단 받아들여요. 제가 그건 머릿말에 그렇게 썼어요. 교수님 그러면 글이랑 사진이랑 매칭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이 사진과 그 글이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는데 뭔가 글을 읽고 사진을 보니까 연상되는 이런 나만의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칭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두 분이 상의를 하신 건지.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었기 때문에 일단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글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글을 일단 이인미 사진 작가에게 던져드리고 그리고 이인미 사진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 글을 통해서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작업을 한 것들이 있거나 혹은 그 효과가 비슷하거나 혹은 서로의 상관성이 있을 법한 작품들로 글 하나하나를 매칭시켜 봐달라. 일단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칭된 글을 가지고 서로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죠. 오히려 이 작업보다는 나는 저 작업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인미 선생은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정해서 독자들이 조금 더 사진과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글로 표현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글을 조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은 아니었고요. 공동으로 이제 작업. 저는 오히려 막 교수님 말씀대로 뭐 사진이 글을 뭐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적으로 쓰이지 않고 오히려 더 대등한 위치에서 보이니까 뭔가 그래서
완전하게 느낄 수 없었던 어떤 새로움이라고 할까요? 뭐 창발적인 새로움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아, 이런 방식도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네, 글을 보면서 이제 읽혀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 이 책에서 귀신조차 떠나는 이곳이라는 새로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귀신조차 떠나는 이곳이 도대체 어디고 왜 떠나는지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호기심이 생기는데 어떤 곳입니까,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귀신 영화, 귀신 시나락가는 네. 할때 이제 귀신 이제 공포의 대상으로서 귀신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살다 보면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사법적 판단에서 항상 면죄부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어느 귀신이 저 사람 좀 잡아가지 않나 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특히나 이제 무신론자인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거죠.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가치,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가치를 좀 지지해줄 만한 우리 세상 바깥의 어떤 절대적인 힘 같은 거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귀신 같은 거죠. 지금은 귀신이 뭐 해코지밖에 안 하지만 옛날 귀신들은 뭐 나타나서 도움도 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런 귀신들이 세상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 사회는 진짜 귀신이 거의 살 수가 없죠. 너무나 매끈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작품이 이제 한국 귀신 영화 공포 호러물인데 귀신이 나와요.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귀신이라는 게 옛날 같으면 이제 막 폐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네. 요 근래는 귀신이 폐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휴대폰에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이게 첨단 기기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 첨단 기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증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사이에서 귀신들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사다코가 나오는 텔레비전도 사실은 그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고 폰 같은 작품, 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이런 것 안에서 제가 한국 영화에서 하얀 방이라는 게 있고 아, 4인용 네. 테이블, 4인용 식탁 네, 식탁. 네. 그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한국 가옥부대 건축하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간 위에 네. 이게 왜 테이블 지나가지고 네, 천장 안쪽으로 네, 말씀하시는 안쪽으로 거죠. 통비에 있는 이 공간 안에 귀신이 살아요. 네. 그 하얀 방 같은 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귀신이 살 데가 없으면 이런 데서 이게 그만큼 이제 한국의 공동주택이 거의 이제 70%를 넘어버리자 네. 그 이상 귀신이 이제 점하고 있을 공간이 사실 네. 없어진 거잖아요.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귀신도 뭐 살 곳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뭐 우스갯소리로 귀신이 좀 같이 살아야 그야말로 위화장기 하야의 지구리 사단이 해내는 것처럼 네. 혹시나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 제일 유행하는 농담이 곰처럼 생긴 토토로 네. 네. 이웃집 토토로 네. 얘 나오는 이 사츠키랑 메이 두 딸이 딸, 나오잖아요. 걔들이 귀신이라는 사실 아죠? 아, 그런가요? 엄마 병원에 맨 마지막에 가는데 네. 병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토토로를 타고 나무 위에 앉아서 엄마 병실 창문을 문 여다 보는 걸로 사실이 끝이 나요. 예. 네. 사실 못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어서 아. 사다코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토토로가 귀신이듯이 메이랑 사츠코도 귀신이었다 이런 얘기가 일본 애들 사이에 다시 봐야겠어요. 농담처럼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안에 그 토토로 귀신은 참 좋은 귀신이잖아요. 네. 한국에는 그런 좋은 귀신, 그런 상상력이 있으려면 네.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가 가지고 놀던 구슬이라든지 장난감이 한국 가옥구조 어딘가에서는 있어야 하는데 네. 이 사람 너무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 줄 만한 장소와 물건들이 사실 하나도 남아버리지 않은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만한 물건들이 없는 아이와 늘상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줄 장소가 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범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요. 네. 귀신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누군가가 나를 좀 귀신이 지켜봐주고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귀신이 불러내서 세상 이야기 분한 것도 좀 그 귀신이 좀 회원해줄 수 있다. 네. 그런 세상이다라고 믿을 때 좀 살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날 건축이나 도시가 너무 효율성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정말 좀 비어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 만한 공간 없이 뭔가로 빽빽하게 차버린 어떤 그런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차곡차곡 쌓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장소 같은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급격하게 바뀌어버리고 급격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사실은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걸 또 귀신에 대입을 하니까 네, 좀 재밌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부산에서 계속 사셨다고 하니까 교수님의 어떤 기억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어떤 나만의 추억의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건축물도 괜찮고 어떤 그런 곳이 있으신지요? 제가 100일 되는 날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55, 6년을 지금 부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제 토박이. 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착이 갈 만한 곳은 다 지어졌어요. 네. 그리고 다만 이제 가끔씩 이제 외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네. 부산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부산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랄까 이제 우리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 하는 이제 신념을 비슷하게 갖는 인천 양반들이 네. 이제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한예중 젊은 친구들이 와서 부산을 좀 어떻게든 소개해달라고 해서 MT를 왔어요. 애착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산에 제가 그 친구들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 저는 한 곳만 보여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두 군데를 동시에 맥락화해서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예를 들면 구도심과 신도심, 우리는 일반적으로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을 같이 이제 보게 만들면서 무엇이 이렇게 엄청난 공간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60년대 부산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기 첫째 단추가 이제 사상공단 경공업지역으로서 변화한 것인데 네. 그 경공업단지였던 이제 사상공단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노동의 형태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지금 옛날같이 독채를 가지고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보는 그런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요 근래는 엄청난 이제 서비스 다 바뀌었고 비물질 노동으로 다 전환돼 버린 형태에서 그것들이 가장 그런 노동의 형태를 잘 수용하고 흡수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사상공단과 함께 해운대 센텀 시티 네. 가서 같이 이제 보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을 지금의 부산으로 만든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게 될 공간은 바다겠죠. 부산이 바다였다. 네. 처음에는 이게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물량 이동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부산은 그 물류 이동 때문에 부산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제 바다와 함께 있었던 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산은 바다가 아니라 낙동강이라는 강중심적인 네. 도시였고 네. 만약 일제강점기에 그야말로 이 시모노세키 관보연락선이 오가지 않았더라면 부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 도시로 변해갔더라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저기 서부산
향해서 가지 누가 이 가파른 산 언덕바지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도시화를 진행시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기백년 동안 혹은 기천년 동안 부산을 보듬고 있던 부산과 강, 네. 그다음에 그로부터 지금 어쨌든 물류 이동이든 아니면 관광의 자원이든 바다를 통해서 부산이 존재하게 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장소를 넘나들면서 부산을 좀 상상하고 이해하면 네. 훨씬 더 부산을 현재라고 하는 이 숨이 목까지 차 있는 이 상태로 부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시간을 두고서 부산의 과거를 훑어보면서 동시에 네. 부산의 미래까지 가늠해보는 그런 방식이 부산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죄송하지만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산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참 좋은 질문 같아요. 네. 짧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부산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단수형이고요. 네. 이런 것이 부산이다. 이런 색깔이 부산의 색깔이다. 이런 게 부산의 기질이다. 같은 건 저한테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네. 그런 부산성은 누구도 이렇게 획책하려 들었으나 계획하려 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상 상상하면서 저 역시 그렇게 부산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그걸 글로 표현하고 할 때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부산은 늘상 복수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도 살고 부자도 같이 살고 사상 공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마린존에 살고 있는 사람도 네. 사실은 있는 거고요. 서부 상권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동부 상권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원래 토박이었던 사람도 있고 10년 전, 20년 전에 도시화를 통해서 여기를 이주해 온 사람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부산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걸 단순히 하나로 묶어서 부산성이라고 하는 단수형으로는 표현되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복수적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 때만 부산이라고 하는 것을 네. 좀 더 넓게 사유하고 좀 더 나은 부산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아마 건축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참 좋은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하나로 고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답변이 훨씬 더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준비한 질문이 한가득인데 어느새 이제 네. 거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을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나는 도시에 산다라는 이 책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책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세 권은 제가 건축을 하는 분이 좀 보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읽어드린 거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래서 꼭 이 세 권은 우리 건축과 도시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